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죠. 저희가 썼던 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청춘이라는 주제에 맞게 청춘과 가장 잘 어울리는 글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동서님, 이연님, 저 이렇게 셋이 각자의 책에 썼던 글 중에서 청춘과 가장 닮은 글, 청춘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서님이 준비해 오신 청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현 작가님이랑 같이 썼던 영화처럼 네. 산다면야를 이제 준비하면서 뭐 사실 바로 출판 직전까지 고백하자면 바로 출판 직전까지도 이거를 책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갈등이 속으로는 있었어요. 계속. 이게 이 나무들이 희생될 만큼 내 글이 그런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언님께 처음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이 글이 실리기만 한다면 나는 소기의 목적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그게 그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를 보고 쓴 한 번 있었던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꼭지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황했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선배 형,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선배 형한테 이렇게 감사의 글을 남긴 꼭지였어요. 네. 가출 소년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선배 형 하숙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사실 대학생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1년 차이가 한 학번 차이가 가장 많이 싸워요. 싸우고 막 이렇게 만만해 보이고 그러는데, 이 선배 형이랑은 왠지 이렇게 좀 많이 통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따가도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네. 영상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 아, 예, 그런 음. 경험을 담았고, 이 글을 책 맨 앞이나 맨 뒤쪽에다가 실어 주신다면 출판을 통해서 한 거 다 아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출판이 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낭독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이 글을 지금 낭독을 그 형이 들으시면은 조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있었던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동선. 형,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아직도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 형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대학 들어가서 참가했던 첫 집회. 그때 형이 깃발을 들었었거든요. 깡마르고 새까만 피부. 곱슬머리에 눈빛만 반짝반짝 했었어요. 열린 입술 사이로 살짝 보였던 앞니에서는 왠지 결의가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 사람은 찐 빨갱이구나 싶어서 좀 겁이 나기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 형 하숙집에 놀러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방에 가득했던 헤비메탈 밴드 포스터며 나뒹구는 카세트 테이프와 성인 잡지를 보고 있자니 그렇게 극렬하고 강팍해 보였던 형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청계천에서 중고로 4만 원에 사왔다는 TV, 알바비를 털어서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샀다는 도시바 4헤드 VCR, 집에서 뛰쳐나와 형 하숙집에서 기생생활을 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봤던 시기였어요.
왜 하숙집 골목 근처에 있던 비디오 가게에선 한 편에 250원씩 해서 우리 주말이면 5,000원을 내고 양손에 깜장 비닐봉다리를 가득 채운 채 빌려왔잖아요. 완전 쓰레기부터 숨어있던 명작까지 죄다 말이죠. 토마스 하우엘과 루커 하워가 나왔던 히처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같이 술을 마시며 터미네이터 속편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었죠. 막판에 스카이넷이 직접 타임머신을 타고 온다는 형의 발상은 제법 멋졌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발견했던 터미네이터의 매력은 과학적인 개연성이나 CG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바로 그 끈질김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2를 봤을 때 T-1000의 설정이나 액션, 시각 효과에서만큼은 입이 정말 딱 벌어졌었지만 마지막 추격전은 그냥 저냥 예상할 수 있어서 실망했었더랬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볼 때마다 형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91년 한 해 한국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꽃이 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을이 되면서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는 형국이었죠. 그리고 12월이 되고 소련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죠. 한국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사회과학 책을 읽긴 했었지만, 사실 우린 소련이라는 관료 중심의 사회가 한국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다들 공감했었잖아요. 특히 예술을 한답시고 폼을 재고 다니던 우리에게 있어서 일당 독재에 의해서 문화가 정치나 이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재난은 절대로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참 쌤통이다 라고 조롱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서클에서 유일하게 소련의 몰락에 대해 말을 꺼낸 사람은 형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있잖냐. 뭐 소련이 진정한 사회주의였건 아니건 간에 그 사회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했건 아니건 간에 말이다. 그래도 그건 인민들이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힘을 모아 만든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었잖아. 근데 그런 노력이 70년도 안 돼 무너진 거잖냐. 그거는 좀 서글픈 일 아이가. 그동안 왜 그리 술이 입에 썼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거였구나. 서글픔.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통일 전후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데 시한부 삶을 사는 여일성 공산당원인 엄마를 위해 가짜뉴스를 만드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급속하게 자본주의에 먹혀 들어가면서 피폐해지는 사회 현실을 혹시 엄마가 목도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으로 그만 쓰러져 영영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웃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어제의 우주 영웅이 오늘의 택시 운전사가 되어버린 시대였으니까. 솔직히 상상만 해도 이미 깝깝해지는데 이걸 블랙 코미디로 잘 풀어냈더라고요. 뒤늦게 이 영화를 보면서 형 생각을, 그리고 지나간 90년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IMF 구제금융 이후 뭔가에 홀린 듯이 재테크에 올인하게 된 한국 사회의 초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젠 어디서나 돈이 최고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명절이 되면 서로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을 하고
아기 돌잔치를 하면 모두들 자기 아이가 돈을 잡기를 바라는 세상이 되었어요. 40년 전에는 공부는 잘하지만 밉상인 얌체 친구를 보면 공부만 잘하면 다냐? 먼저 인간이 돼야지 라고 험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런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돈 못 벌어 하면서 이죽거리기도 하고요. 초등생 아이의 경제 조기 교육을 위해서 6학년쯤 되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방송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부자들을 위인 취급해서 그의 인생 역정을 경청하는 세상이 되었죠. 90년대 초 동구권과 사회주의 몰락을 맞이했을 때 수많은 사회과학 연구가들이 향했던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죠. 거기까진 뭐 현실 사회주의의 대안을 찾으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IMF는 그런 연구마저 이어나갈 밥줄을 끊어버린 셈이 되었어요. 전 그때 그들이 앞다퉈 시장에 굴복해 나가는 상황보다 과거 그들의 투쟁이란 것들이 든든한 부모의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 놀랐었던 것 같아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치솟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 스스로의 혹은 자기 자식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그 시절. 그래서인지 전 세상을 바꾸는 일은 잠시 쉰 채 자기 밥벌이에 먼저 나선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단 1년도 채 안 되어 그들이 향했던 곳은 벤처 투자와 코스닥 열풍, 그리고 신도시 투자의 현장이었죠. 스스로 자신과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려 하는 모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장면을 보는 건 형 말대로 너무 서글픈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월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상쇄하려는 모습도 서글펐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이들이 개방된 사교육 시장 속에서 엄혹한 서바이벌 게임을 치르고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대학 입시 공부가 자기 인생 최고의 노력으로 대변되고 의치한 설카포 연고, 서성한 중경시 등 예전보다 훨씬 세세한 골품 제도를 만들어서 출신 학교가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기회균등 전형과 지역균등 전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고 평등한 사회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선호하며 패배자 새끼, 능지처참이란 단어를 가장 큰 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만일 IMF의 고통 속에서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한 이론가, 한 언론사만이라도 행복한 삶에 대한 다른 철학을 제시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넘쳐흐르는 주식 투자를 통해 한몫 잡는 것 말고도 사람들이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어땠을까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매번 새로운 휴대폰을 사들이는 것, 그보다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말했듯이 한 번 있었던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비록 실패한 경제체제 실험이었지만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질 리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고 하더라도 굳이 앞장서서 괴물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상업 영화를 다시 하게 되면 형이랑 같이 이 영화의 리메이크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통독 과정에서 변화된 독일 사회를 IMF를 거치면서 각자 도생으로 바뀐 한국 사회로 바꿔서 말이죠. 언제쯤 만들어질지,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엔딩 크레딧에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은 형 이름이 될 거예요. 형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네, 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냥 눈으로 글씨로 읽었을 때랑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님이 선배님한테 정말 말을 건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절을, 형, 우리 그랬었잖아. 기억나? 이렇게 조곤조곤 또 가끔은 흥분하시면서, 가끔은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그 감정이 다 느껴졌고요.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책을 내는 데에는 이 글을 맨 앞이나 맨 뒤에 싣는 것, 그걸로 이 책이 할 일은 다 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춘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를 저희한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리고 아까 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책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책을 냈잖아요. 예. 우리가 결정해서.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은 어떻게 바뀌셨거나 아직도 그대로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뭐 결국 끝까지 풀리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음. 저는 그걸 책을 냈고 뭐 그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뭐 100만 부가 팔리고 그래도 여전히 그 고민은 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런 고민은 창작자는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결국. 음. 그 어떤 영화를 만들 고민이 때 자기 예. 자신에 대한 나의 만족도, 아니면 시장의 반응, 독자의 반응, 그 둘 중에 어떤 거에 대한, 둘 다? 그 음.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를 옛날에 만들었던 기억도 음. 그 당시 내가 준비가 되었었는가 과연. 음. 그거를 내 욕심 때문에 음. 배우들이며 스태프들이며 다 고생을 시킨 게 아닌가. 아. 그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그게 사실 작품이 잘 나왔고 시장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그 후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음. 그리고 결국 지난번 녹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창작자랑 배설하는 사람은 음. 진짜 한 끗 차이고 음. 배설을 한 이상은 거기에 대한 계속 후회, 음. 기대, 만족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 음. 뭐 저희 업보 같은 거고요. 음. 그럼에도 음. 결국 내가 배설하고 싶으니까 배설하고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창작자로서 계속 음. 이 세상과 소통하고 음. 책임지는 음. 부분이 관건인 음. 거겠죠, 결국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연님의 청춘의 페이지를 또 한번 같이 넘겨보고 싶은데요. 이연님이 먼저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영화처럼 산다면야 56쪽에서 58쪽에 있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제목이 이 여름 끝자락에서였나? 제 이 제목을 제가 안 적어 놔 가지고 네, 내용만 적어 놓고 이 여름 끝자락에선, 끝자락엔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낭독한 거는 그 맨 마지막 거의 문장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깜깜해도 이 계절이 끝나갈 쯤에 분명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킬 무언가가 이 여름 끝자락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발제 부분을 골랐는데, 지금 우리 셋이 떠난 이 팟캐스트 "오직 사랑하는 영화만이 살아남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모험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청춘이라는 이미지가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청춘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
남색댐은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깜깜하다라는 느낌. 어떻게 보면 고개가 정말 많이 꺾이고 아까 동선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뿔뿔 작가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했듯이 실패, 실수, 어깨가 처지고 무릎이 꺾이고 그런 모습들이 청춘의 어떤 표상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나. 깜깜함, 어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제 나이에서 돌아보면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점점 어른이 될수록 고개가 꺾일 일도 어깨가 처질 일도 앞이 깜깜할 일도 잘 없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거나 모험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버리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는 거는 어쩌면 내내 환한 빛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해야 하는 게 아닐까. 빛과 어둠이 공존해야지 반짝임이 있잖아요. 반짝거림은. 우리가 내내 사실은 삶이 환한 빛이기만을 바라지만 어둠이 있어야 삶도 반짝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떠난 이 모험도 지금 우리가 어 언제 어떻게 끝맺을지 또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지만 분명 이게 끝날 즈음에는 뭔가 남을 게 있으리라는 상상, 그런 꿈 혹은 바람, 그런 걸로 이 글을 골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고개가 많이 꺾이고 어깨가 처졌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영우님들, 또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반짝이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읽어 보겠습니다. 이 여름 끝자락엔 영화 남색대문에서 만난 17살 여자의 걸어오는 답답한 눈망울로 기회만 되면 물었어요. 나랑 키스하고 싶어? 이보다 에로틱하고 애달픈 질문을 당신은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당신을 다 아나요? 저는 이 나이에도 매일 새로운 구석을 발견하는 재미로 사는데요. 어디에 이런 게 숨어 있었지? 새로 만난 나와의 반가운 악수. 나랑 키스하고 싶어? 그 애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눈물이 나대요. 얼마나 모르겠으면, 얼마나 알고 싶으면 저렇게 물을까? 오죽이나 답답하고 겁나면. 동성애를 다룬 영화는 많아요. 어떤 영화는 눈이 부시게, 어떤 영화는 처절하게, 어떤 영화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자신이 어떤 성을 좋아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이야기는 처음인데다 그런 자신을 부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틈에 끼어 헤매도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 언저리가 어긋한 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또 있을까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다. 맘먹고 일어나는 마음은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지, 뜨개질을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성적 지향은 취향이 아닌 한 존재의 본질, 핥힘이 아닌 얼싸안음으로, 손가락질이 아닌 팔두름으로, 침뱉음이 아닌 손 내밈으로 다가서야 할 영화의 시작과 끝에 커러우가 한 같은 말. 아무것도 안 보여. 당신은 보이나요? 1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후,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전 안 보여요. 눈을 감아도 떠도 까맣게만. 지금도 항암약을 먹고 치료 중인 말기암 환자인 저한테 1년, 3년, 그리고 5년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랑 맞먹는 시간이라. 그렇더라도 아주 끈을 놓진 않을래요. 일 없이 쏟아내기만 했다는 커로우한테 시아오가 한 말.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 봬도 남은 게 있지 않을까? 그 남은 게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시킬 거야. 그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깜깜해도 이 계절이 끝나갈 즈음엔 분명 남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릴 성장시킬 무언가가. 이 여름 끝자락엔 연아랑 제가 지나온 그때 그 여름처럼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빗속을 걷는다. 지는형 어울린다 중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니, 근데 먼저 올려주신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점점점 이렇게 진짜 거의 성우 수준으로 잘하시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현님은 누군가한테 편지 쓰는 그런 말을 건네는 글을 읽으실 때 그때 목소리가 가장 빛을 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그때 목소리가 가장 이현님의 본래의 목소리에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최은영 작가의 그 여름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단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읽었던 또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과 단편 중에서 그 지금 읽어주신 남색대문과 같은 소재의 그런 이야기로는 가장 절절한 이야기여서 아직 읽거나 보지 않으신 영우님들이 있으시다면 일독과 도일청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소리 뒤에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소리와 음악의 관계 때문인데요.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음악이 바로 이어서 흐르면 그 목소리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방금 했던 말, 그리고 톤과 호흡과 속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음악에 빠지는 동시에 그 전에 들었던 말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운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고른 글은 라디오에 대한 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청춘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꽂고 있는 소년, 소녀의 이미지예요. 길을 걷거나 버스나 전철에서 혹은 교실에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청춘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이어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계가 탄생을 하고 또 이어지고 또 색칠이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 학창시절을 돌이켜봐도 꼭 학창시절만 청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출발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뭔가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듣고 있는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그게 음악이든 라디오든 아니면 친구가 녹음해준 목소리든 간에 뭔가를 듣고 있고 읽고 있는 친구들은 좀 달라 보였거든요. 실제로 다르기도 했고요. 제가 고른 글은 조용해서 그 소리가 들렸다 라는 글이고요. 눈으로 글자를 쫓으시면서 함께 읽어주셔도 좋고, 또 제가 동서님이나 이현님 목소리를 들을 때처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셔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래를 하는 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노래를 듣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살면서 만난 건 2명 정도였다. 대화 주제와 상관없이 그 목소리 가까이 앉아 그들이 부주의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흘리는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다. 그런 목소리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곳이 라디오다. 심야방송 DJ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진 않는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율이 있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일까? 밤의 라디오는 낮의 라디오와 다른 음악을 송신한다. 밤의 라디오에 도착하는 사연은 생존이 아니라 사랑이나 꿈, 희망, 이별, 추억에 관한 것들이다. 세상의 변방에서 발송된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사연을 듣고 있을 때 밤은 수없이 많은 라디오 키드의 송신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야 라디오를 듣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노래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어렵다. 그들은 혼자 잘 놀고 뭐든지 혼자 하고 결정적으로 낮의 삼터에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를 발설하지 않는다. 선물 받은 라디오를 알람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라디오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정육면체처럼 정확하고 나머지 없는 나눗셈처럼 똑 떨어지는 사람들. 이 영화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다. 노래 없는 하루하루로 이뤄진 12년을 애인도 반려동물도 친구도 없이 지낸 사람. 음소거의 삶에서 기타 선율이 노래하는 삶으로, 마트에서 사 먹는 쿠키의 삶에서 직접 만드는 쿠키의 삶으로 주인공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엇이 궤도를 벗어난 적 없는 삶의 경로를 바꾸는지 생각해 본다. 그 생각을 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쿠키를 굽는 밤처럼 마음이 바삭바삭해진다. 잘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 글은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쓴 글인데요. 이 영화를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동서원님은요? 저도 안 본 것 같아요. 오, 그렇다면 제가 올 연말 연말을 훈훈하게 해줄 영화로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네, 분명히 좋아하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징크스를 잘 안 믿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을 접하기 전에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규칙이 몇 개 있는데요. 아니, 규칙이 아니라 저만의 어떤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영화에 작가가 나오면 그 영화는 재밌다라는 거예요.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도요. 작가 지망생인 경우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재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영화에도 멋진 작가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두 분 다 보실 테니까 아마 보시고 너무 좋았어.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